그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안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못하겠죠. 자,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요, 여러분들 자 설명할 테니까 오늘 어디까지가 문제 풀어오는 거냐면 오늘 숙제는 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 많은데? 오늘 하셔야 되는 거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중등에서 배웠던 부분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웠던 열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열의 원래 이름이 열 에너지.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어요? 온도? 아니 아이씨. 온도는 그건데 얼마나 뜨거운지. 열 에너지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다? 열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열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열이라는 단어 또는 열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열이라는 건 사실은 고온의 물체에서 어느 쪽으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 뭐다? 에너지다. 자, 뜨거운 물체가 있고 차가운 물체가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되어 있을 때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고 있는 게 바로 열에너지, 열량이죠. 그래서 그러면 열이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뜨거운 물체의 온도는 낮아지고요. 차가운 물체의 온도는 높아져.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뭐가 되니? 열평형이 되죠. 그 열평형이 되는 순간에 온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총 열의 양인 열량도 계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열량 계산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Q는 C, M, 델타, T야. 됐니? 이때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도 누가 더 많아? 누가 더 많아?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이 많니?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이 많니? 같죠. 나는 방정식으로 문제 풀죠. 네. 됐어. 그래서 뜨거운 물체는 200g 있고요. 차가운 물체는 100g 있다고 쳐. 자, 그랬을 때 얘는 물이니까 비율이 얼마? 1이요. 그래서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는 고온에서 저온의 온도를 빼셔야 변화량이 나와요. 자, 찬물도요. 물이니까 1 곱하기 질량 100 곱하기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온도 변화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열평형 온도가 60도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60도에서 열평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쪽에다 60 집어넣으시면 이동한 총 열의 양이 얼마냐면 4 얼마? 1000이라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이 4000이라는 열량의 단위는 뭘까요? 칼로리죠. 왜 칼로리야? 킬로칼로리는 안 돼? 자, 칼로리인지 킬로칼로리인지 결정하는 건 누구의 단위다? 질량 단위. 질량의 단위를 그램으로 넣기 때문에 열량 단위는 칼로리예요. 만약에 질량 단위를 100g이 아니고 0.1kg이야 라고 하는 킬로그램 단위로 질량을 넣고 계산하면 열량은 킬로칼로리로 나올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량의 단위를 결정하는 건 물의 질량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열이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량과 열에너지는 같은 말이지만 단위 표현은 좀 달라.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인데 에너지의 단위는 뭐야? 줄이죠. 그러면 이제 나 궁금했었던 거 기억나죠? 1kcal가 1줄이니? 1칼로리가 1줄이니?
시험이죠. 그러면 1kcal 또는 1칼로리가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실험해서 1kcal가 몇 줄의 일과 똑같다. 사실은 정확하게 4200줄입니다. 1칼로리는 4.2줄입니다. 이거 알아낸 과학자가 누굽니까? 1kcal가 몇 줄의 일이랑 같은지를 알아낸 실험한 과학자의 이름이 줄.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에너지 단위를 줄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1kcal 또는 1칼로리가 몇 줄인지 확인하는 줄의 실험 장치는 물리 하이탑 2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실험 장치는 없지만 알아두세요. 줄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알아둔 거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막대기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는 막대기 꼽아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달아. 자 그래서 이 줄을 툭 하고 치면 얘가 두룩 됐어 밀려 내려옵니다. 추가 밀려 내려오면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뭐가 생겼냐면 물속에 있는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무슨 에너지를 만들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저 프로펠러가 안에 있는 물과 충돌해. 그 충돌에서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니?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맞죠? 자, 그러니 결국은 추의 감소한 에너지가 100이라면 이때 발생한 열의 양도 정확하게 100만큼의 열이 발생했을 거야. 그럼 100만큼의 열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열량 때문에 그래서 물의 온도 변화는 Cm 델타 T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량으로 물이 발생한 열의 양을 계산했더니 20칼로리라고 치자. 되겠어?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칼로리는 5줄의 일과 같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1kcal가 몇 줄의 일을 하는지 그걸 계산했더니 실제로 1kcal는 4,200줄의 에너지와 같다. 또는 1칼로리는 4.2줄이다 라고 하는 이 숫자를 알아낸 거죠. 얘를 우리는 열의 일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줄 단위로 계산할 겁니다. 줄 단위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체가 온도가 다르면 그 안에서 반드시 열의 이동이 생기고요. 그 열의 이동에 의해서 열평형 온도 구하는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은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그래서 열평이 될 때까지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열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열의 역할을 보시면 열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커다란 비커에 얼음 집어넣어 그래놓고 온도계를 꼽아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하기 위해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근데 이 열이라는 건 멍청한 남자애들하고 똑같아. 한 번에 한 개밖에 못해. 그래서 알죠? 이거 아마 신나지 않았어요. 이건 열이 6이 아니고 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남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현상. 저희는 유튜브 보면서 발로란트 할 수 있는. 유튜브 보면서 뭐 할 수 있더라고. 게임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게임까지 못해요. 아 그래서 긴등이 발달되어 있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죠. 그럼 엄마한테 발송해드리면 되지. 자, 그럼 볼게요. 이 얼음의 온도가 얼마냐면 영하 20도야. 영하 20도인 얼음을 내가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처음에 가열할 땐 온도가 막 올라가요. 당연히 가열하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가다가 특정 온도에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졌죠. 몇 도요? 0도요. 자, 그랬다가 계속 가열하면 얼음이 다 녹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멈추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열이라는 건 실제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열을 가했을 때 그 열은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뭐하고 있다? 상태 변화하는 데 써요. 한 번에 열이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동시에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온도가 변하는 구간과 변하지 않는 구간을 찢어서 각각의 구간에 있는 상태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상태? 고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씨 액체. 지랄 고체 플러스 오해. 그 다음 액체. 액. 그 다음 뭐야? 기액. 액기.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죠. 됐어? 그 다음 기.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됐죠? 자, 그래서 상태가 2개 이상이 공존하는 구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우린 다 배웠으니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바뀌는 걸 뭐라 그러지? 뭐지만? 융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바뀌는 걸 뭐라 그러니? 융해. 융해라고 하죠. 씨, 뭘. 그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영도. 녹는 점. 맞아요. 융해가 다 일어날 때까지 흡수한 열을 융해열 이라고 했던 걸 기억나니? 기억해야죠. 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죽여버린다 이 꼬맹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뭐? 기화.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 네,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완벽하게 기화가 다 일어날 때까지 필요한 열을 기화열이라고 한다. 교수님, 그 고체에서 그 기체를 말할 때 뭐라 해요? 승화. 오. 아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딸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 변화를 각각의 용어로 우리가 얘기했죠. 자, 그 중에서요, 우리 얼음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1g을 완벽하게 녹이는데 80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음의 무슨 열? 융의 열이 얼마냐면 80칼로리/g입니다. 됐어. 근데 얼음이 1g이 아니고 10g이 있으면 이거 완벽하게 녹일 때 얼마의 열이 필요하니? 얼마가 필요하니? 800 필요하죠. 자, 같은 물질이라도 양에 따라서 그걸 완벽하게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달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은요, 온도 변화가 없어서 마치 열을 흡수도 방출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때 사용된 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열이다. 또는 다른 말로 잠자고 있는 열이다, 잠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숨은 열, 잠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상태 변화하는 동안 필요한 열, 융해열, 기화열, 응고열, 승화열, 그 다음에 백화열 이런 것들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됐니?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선생님 얼음의 융해열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모든 물질의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잠열들은요, 그 물질 1g당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로 표현합니다. 되겠어? 근데 만약에 1g이 아니고 2g이면 2배, 10g이면 10배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러한 잠열들은 단위 질량당 필요한 열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단위 질량이 아닐 때는 질량만큼을 여기다가 곱해 주시면 실제로 상태가 바뀌는 동안 필요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해합니까? 네. 근데 고맹아, 융해열을 가르쳐줬다는 건 얘와 똑같은 무슨 열을 가르쳐주는 거니? 융해열과 똑같은 게 뭘까요? 응고열이죠.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 필요한 열은 사실은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과 반드시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어떤 얼음은요, 녹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완벽하게 녹일 때까지 2분 걸렸어. 근데 또 다른 얼음은 녹이기 시작해서 0도가 돼서 녹기 시작해. 근데 그 새끼가 다 녹을 때까지 필요한 됐어. 네, 시간이 얼마냐면 10분이 돼요. 뭔 차일까요? 크기. 뭡니까? 질량 차이죠. 됐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5기 때문에 됐어. 흡수할 때 그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1대 5의 비율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아이가 더 질량이 커서 많은 열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태 변화하는 동안 걸린 시간의 의미는 질량을 표현하고 필요한 열의 양을 표현한다.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요. 이 기울기는 뭘 나타내요?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을까요? 이 기울기 세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뭘까요? 시간분의 온도 시간분의 온도가 뭘까요? 열량. 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얼음이 100g 있는데 이 100g짜리 얼음이라고 쳐. 얘는 현재 온도가 영하 20도였는데 영하 20도에서 0도까지 20도 상승시키는데 2분 동안 가열한 열이 필요했대. 그래서 이게 얼음이래. 자, 그러면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어차피 물이 될 거지만 물의 질량은 100g이야. 그래서 네, 얘는 얼음이고 얘는 물이야. 자, 물의 질량이 100g이야. 근데 그 100g에 물이 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가 100도 상승하는데 10분 걸렸답니다. 자, 똑같은 열원 장치로 가열하기 때문에 1분당 주는 열의 양이 어떠니? 같겠죠. 그러면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가 얼마입니까? 1대 5죠. 그래서 자, 이거 10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5분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1대 5인데 온도 변화가 1대 5인데 이때 사용된 그래서 열의 양이 몇 대 몇이니? 2대 5야. 그러면 누구의 비율이 더 크다는 얘기니? 물의 비율이 안 되는 게 더 큰 거예요. 물의 비율이 높은 거니? 비율이 높으면 잘 안 되는 거죠. 네, 비율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누구의 비율이 더 큰 거예요? 얼음이죠. 얼음의 비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한 열의 양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1분당 온도가 10씩 올라가요. 얘는 1분당 온도가 20씩 올라가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율이 큰 거니까 이 기울기는 비열분의 1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울기는 현재야. 기울기는 비열분의 1을 나타내는데요. 이때 같은 물질이죠. H2O라는 같은 물질이지만 이게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기체 상태일 때 얘네들의 비열 다 달라요.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물의 비열은 1이지만 얼음의 비열도 1일까? 아니죠. 얼음의 비열은 0.5입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열이 다르고 그 비열의 크기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다.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이 큰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비열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알겠어? 여기까지 돼서 자, 그래서 중학교 내용에서는 열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출입한 열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프를 보면 그거 가지고 거기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꼬맹아 81페이지 와. 81페이지 와보세요. 81페이지에 17번 해결. 됐어. 몇 번이야? 1,
1번이니까 기와 열이 용열보다 크다. 큰지는 걸린 시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비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더 크기 때문에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 비열이 더 큽니다. A 구간에서 공급된 열량은요, 고체가 액체가 아니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그래서 기화가 일어나는데 모두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영재나 과거에서는 이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나온다면, 영재나 과거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산할 수 있는 값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 능력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열이라는 거, 이 열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운동에 관여하는지 일하는지를 설명한 걸 열역학 법칙이라고 했지. 열역학 법칙이 몇 개 있었어? 아가야, 열역학 법칙 몇 개 있었어? 3개. 3개 있었어. 열역학 법칙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0법칙. 열은 보존된다. 맞아요. 열역학 법칙 중에 제0법칙은요. 열 평형과 관련된 법칙으로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다면 따라서 A와 C의 온도 같아야 돼.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든지 필기하든지 하시면 돼요. 자, 열역학 제1법칙 있었어요. 열역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에 꼬맹아 기체가 들어있어. 그 기체가 N개만큼 들어있는데 내가 얘를 가열을 해. 그러면 당연히 뜨거운 알코올 램프에서 기체 쪽으로 열이 이동해. 그래서 총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냐면 100이라고 칠게. 그러면 그 100이라는 열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기체를 뜨겁게 가열해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는 데 쓰겠죠. 기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60만큼 썼다고 쳐. 그러면 나머지 40은요, 뭐 할 때 썼게요? 뜨거워진 기체가 운동이 활발해져서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오는 일하는데 썼다. 기억나?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요. 흡수한 열의 양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한 일을 더한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게 열역학 제1법칙. 그 중에서 기억나? 이거 열량이 플러스 10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0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었어. 얘기해. 플러스 100은? 플러스는 무슨 뜻이었어? 기체가 열을 뭐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는? 네, 열이 기체에서 바깥쪽으로 뭐 되고 있어요? 방출되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0은요? 네, 열의 출입이 없다. 그 얘기를 멋진 말로 뭐? 중학교 3학년 2단원 시키더라. 단열. 그래서 단열 팽창. 그게 구름 생기는 원리. 됐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60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일 수도 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결정하는 건 뭐였다? 온도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 뜻이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라는 건 기체의 온도가 변하지 않아. 온도 일정.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한 일이 플러스 4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4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한 일은 뭐 보고 판단? 한 일은 뭐 보고 판단?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 변화량. 그래서 한 일이 플러스라는 건 부피 증가,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건 부피 감소, 한 일이 0이라는 건 부피가 변화가 없다, 부피 일정. 이거 얘기한 거지? 기억나?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압력, 부피,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빨리 생각해. 이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상기체 방정식 뭐였어? PV는 NRT니까 PV 값은 절대 온도 굽이랑 반드시 비례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너네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나름 똘똘한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니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못하고 있으면 뒤진다. 선생님 촬영. 어? 무슨 차려? 왜? 뒤진다 같은 거. 야 그거는 여기 아니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뒤진다. 그런데 뒤진다는 죽는다예요. 뭐야? 올라온 거야? 비속어. 아니야. 바람직한 언어. 바람직한. 사투리 느낌이라고. 얘들아 수업에 집중해.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잖아. 바람직한. 바람직하죠. 엄청 바람직한 용어야. 정말 뒤진다. A, B, C, D에서 다시 A로 한 바퀴 돌아오면서 이 과정에서의 열의 변화를 얘기한 과학자가 있었어. 누구? 누구의 순환기간? 나부하지. 홈밖에 안 돼. 베르톨. 승준이가 얘기하기 전에 너네 빨리 얘기 안 해? 누구의 순환기간? 톰슨. 톰슨. 그래. 카르노의 순환기간. 처음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카르노라는 과학자가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한 바퀴 돌면서 그 내부 안에 있는 기체들의 변화를 설정한 게 카르노 순환 기간인데 이 안에서의 변화가 압력 부피 그래프 하나만으로 모두 다 설명이 돼요. 자 이때 A에서 B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는 동안, C에서 D로 가는 동안,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에 얘네들의 Q는 델타 U 플러스 W의 규칙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자 이때 얘네들의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판단하려면 압력 부피 곱한값으로 보면 된다 했어. A는 압력 부피 곱한값이 1이고 2고 4고 2고 1이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는 1만큼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1만큼 증가했어요로 보면 돼. 됐어. B에서 C로 갈 때는 2만큼, C에서 D로 갈 때는 2만큼 감소. 이때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니까 내부 에너지 자체를 저 온도 변화량으로 그 자체로 보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한 양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피 변화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한 일이 없네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 일을 더하면 출입한 열의 양이 되니까 이때 출입한 열의 양이 얼마라고? 네, 그러니까 얘는 열을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야. 이런 뜻이야. 되겠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해서 그럼 이때 한 일 어디다 그랬어? 넓이 아래. 네,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 한 일이야. 그래서 얘는 한 일이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때는 열을 4만큼 흡수했어.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부피 변화 없네. 그러면 이때 열은 2만큼 밖으로 방출하고 있어. 라는 뜻이고 B에서 A로 갈 때는 거꾸로 부피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의 1을 받아. 그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때 열은 이만큼 밖으로 방출합니다. 이런 뜻서 경로가 발생해. 그러니 열을 흡수하는 구간 찾아라. 이거 찾으면 되고요. 방출하는 구간은 얘고요. 흡수한 모든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사용된 구간 찾아라. 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놓고 풀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Q값, 델타 U값, W의 총 변화량을 보자. 이겁니다. 이때요. 한 바퀴 돌아서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왔기 때문에 온도는 다시 1이었다가 1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죠. 그래서 이거 총 합을 보면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내부 에너지는 제자리로 돌아오면 변화가 없는 거다. 되겠어? 지원아. 한일 총량. 이 한일의 총량은 어디에 있는 거랑 같아야 된다?
거랑 같다 그랬어?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내부의 면적. 이게 플러스 1이죠. 되겠어? 그래서 한 일의 총량은요.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사이 면적이 전체 한 일의 총량이 나온 거다. 됐어? 근데 이 총량에서도 이 도를 더한 값이 반드시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출입한 총 에너지의 양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맞죠? 여기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1이어야 된다. 맞냐? 네. 자, 이거 해결하시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산이라든가 자사 입시한다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요. 중학교 3학년 내용을 해결하죠. 산이 있어요. 와. 공기에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막 오다가 산을 만나 어떻게 할 거야? 산은. 산을 타고 올라가죠. 네. 자, 산을 타고 올라갈 때요. 원래 여기 있던 수증기의 크기는 처음에는 변화가 없죠. 왜?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과 수증기 안에서 밖으로 미는 뭐? 안에 있는 압력, 내부압의 크기가 뭐였으니까? 같았으니까 수증기의 크기는 요다시만 해. 네. 자, 근데 이 수증기를 공기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릴 때 뭐가 작아지니? 뭐가 변하니? 기압이 바뀝니다. 기압이 막 바뀌어요?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점점 커지니 작아지니? 산으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점점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죠. 공기압이 희박해지니까. 네. 그러면 기압이 줄어들어도 내부압은 그대로 있으니까 밖에서 누르는 힘은 약해지는데 안에서 미는 힘은 세지죠. 커지는. 그러면 수증기의 부피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터지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럼 생각해봐.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세 가지.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네, 중학교 1학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뭐하고 뭐? 온도. 온도와 압력. 압력이죠.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의 부피가 바뀌는 건 온도 때문이니 압력 때문이니? 압력이지. 온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지. 그걸 뭐라 그래? 단열 팽창. 맞냐? 맞냐? 단열 팽창이 일어나. 그래서 수증기가 커지는데 이 수증기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꼬맹아 기체가 들어있는 피순이 밀려나면서 전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요. 온도의 변화는 없다 그랬으니까 단열된 상태야. 열을 가하진 않았어. 그치? 근데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한 일의 양은 있다는 얘기야. 그렇고 내가 출입한 열의 양은 없는데 출입한 열의 양은 없는데 한 일이 10만큼 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는 뭐 했다는 얘기니? 감소. 10만큼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온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다는 얘기야?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증기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됐어. 수증기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수증기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이씨.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에 도달하지? 그걸 뭐라 그러니? 이슬점. 됐어.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는 순간 수증기가 뭐로 바뀌어? 물방울이 되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니?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름이 생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구름이 생기는 과정은 단열 팽창이다. 그 단열 팽창되는 과정에서 기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점점 올라갈수록 기체의 온도는 낮아져서요. 자,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뭘로 바뀝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구름이 생겼다. 이게 구름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되겠니? 자, 그럼 구름이 생기고 나서 비를 막 내려.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서 이제 공기가 산을 타고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거 승준아. 이제 공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 거꾸로요. 밖에서 공기를 누르는 기압이 점점 뭐해질까? 커집니다. 그러면 수증기의 크기가 점점 뭐해질까? 작아지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 내려오는 구간은 거꾸로 단열 뭐라고 해야 되니? 압축이 일어납니다. 단열 압축. 자, 압축이 돼도 온도 변화는 없어. 근데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받아.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니?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내려오는 수증기의 온도가 점점 거꾸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방울의 온도가 점점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거꾸로 요번에는 물방울이 뭘로 바뀝니까? 수증기로 바뀌어서 생겼던 구름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점점 뜨거운 공기로 바뀌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내려올 때는 뜨거운 공기로 바뀌어서 내려오는 거야. 무슨 현상?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이걸 높새 현상. 이때 부는 바람을 높새 바람 또는 페 현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이요.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이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대단히 시원한데 여기에 있는 지역들은 대단히 뜨거워. 그래서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거꾸로 여기가 되게 추운데 여기는 대단히 따뜻해. 알겠습니까? 이런 기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게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래? 하겠어? 우리 지원이 오늘 왜 저렇게 졸지? 그러니까 너무 알아야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썩어의 새끼들이 요즘에 와 키는 춥고 크면 덥고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선생님 아직 불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엄청 덥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새끼들이 양쪽에서 꼬박꼬박 진자 운동을 하니까 어쩔 줄 몰라 더 덥네요. 진짜 오늘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하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력학 분석할 수 있는지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중에 마지막 뭐 있냐? 연력학 법칙 중에 마지막 연력학 제2 법칙 뭐가 있어? 열은 스스로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어디?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한다. 열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결정되어 있다.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그러면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뭘 만들자? 뭘 만들자? 엔진 엔진 만들자. 엔진이랑 모터랑 다른 거예요. 모터는 다른 엔진 엔진 만들자. 자, 엔진의 한국말 이제 알아? 엔진의 한국말. 엔진 모터. 아직도 엔진의 한국말이 엔진이야? 누나. 엔진의 한국말. 열기관. 엔진이 한국말인데 열기관은 외국어. 이제 좀 지식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열기관이 한국말이 안 됐어 아직도? 열기가 중국어 아니에요? 아 그래 중국어. 자 그래서 보면은 진짜. 내가 여기다가 아주 뜨겁게 가열을 해 100이라는 열을 줘.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서 제일 먼저 여기가 제일 차가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방향으로 흐르게 돼. 그 흐름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바퀴를 돌리는 2라는 데 40 썼어. 그럼 통으로 나가는 거 얼마? 60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40% 라고 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구하는 방법은 내가 준 것 중에 40줄 썼잖아. 한일이 얼마예요? 라는 거야. 내가 준 열 중에 한일이 얼마야? 이란 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준 열이 100인데 그 중에서 일하는 데 쓴 게 40이래요. 그러니까 이 열기관의 열 효율 얼마입니까? 0.4입니다. 똑같잖아.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우리는 물리에서 곱하기 100 안 한다고요. 그래서 0.4의 열 효율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 열 효율이 0.4가 아니고 이걸 더 크게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적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거. 열 효율이 1일 수는 없습니다. 열 효율이 1이 되려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열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우리가 영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영구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면 노벨상. 노벨상 정도가 아니라 돈 개발해보는데 특한 번 되면 끝이지. 인생 인생 끝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내가 다음 주에 꼭 너네 자른다. 그래서 열기관이 1인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가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가능해?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열을 만들면 꼬매가
이러한 열기관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인간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전기 제품들 써.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등이라고 하는 애는 전기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바꾸니? 기대는 비대 에너지로 바꿔. 그러니까 이번에 중학교 3학년 6학년 어떤 꼬마 전구가 제일 밝아요? 라는 얘기는 어떤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 제일 많이 써요? 이거였어. 그러면 이제 배우티를 좀 내볼래? 여기 꼬마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 그랬을 때 A는 3옴짜리, 대충 B는 6옴짜리, 여기 18V. 예. 아, 나 너무 자, 꼬마 전구 두 개 이렇게 연결해. 까먹었어. 지랄! 존나 까먹었어. C 3옴, D 6옴. 아, 몸이 뭐에 다니죠? 저항. 오. 되게 똑똑하다. 미쳤다. 인정. 옴이 무슨 단위예요? 충격적이다. 너는 내가 경근쌤한테 전달해줄게. 이거 경근쌤이 밝혔을 거야. 된 놈. 경배쌤한테 받긴 했죠. 지금 된 놈. 자, 아니 경배쌤은 보면아, 이 네 개의 꼬마 전구 보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밝아요? 직렬이. 정렬 아니야? 정렬이 더 밝지. 정렬이 더 밝았던 걸로 기억해. 그런가? 그렇대요. 이거 합성저항 얼마니? 9옴이지. 맞다. 그리고 18V니까 몇 암페어 가니? 2암페어. 그러니까 두 명의 쿠팡 아저씨가 가면서 에너지를 18주씩 충전해 간다. 기억나니?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총 몇 줄이다? 36. 32주를 두 명이 나눠 쓰는 구조다. 네? 소리 좀 죽여버려. 침착해지네. 그래서 자, 이거 합성저항 얼마니? 2옴. 2옴. 오? 2옴이 2옴이야? 아니 맞아. 이거 2옴이라는 저항에 18V가 걸렸으니까 몇 암페어 나가니? 9암페어 나가지. 9명의 쿠팡 아저씨가 한 번에 한 사람당 18주씩 에너지 들고 나가는 거지. 그러면 총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니? 162주. 162죠. 그 에너지를 가져다가 두 꼬마 전구에 불을 킬 거니까 어느 쪽이 더 밝겠니? D. 두 개 합쳐서 얘는 162만큼 밝고요. 얘는 두 개 합쳐서 36만큼 밝으니까 이쪽이 훨씬 밝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꼬마 전구는 병렬 쪽이 무조건 더 밝아. 네. 근데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썼는지 계산하려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지? 그거요. 빅소리. 자, 때가 쏙 비트죠. 비트스. 그래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는데 총 시간이 아니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러나? 전력. 그 전력 어떻게 구한다? VI. 그래서 전력의 크기만 보면 누가 더 밝은지 알 건데 꼬맹아 이제 설명 안 할 테니까 느껴봐. 병렬 쪽이 더 밝은 건 알아. 그러면 병렬 중에 C가 더 밝을까 D가 더 밝을까? D. 이게 아니야. 누가 더 VI가 더 클까를 보면 되죠. 자, 그죠? 병렬 회로에서 뭐가 똑같니? 전압. 전압이 똑같아. 그럼 누가 더 전류가 클지 보면 되죠. 전류는 저항이랑 비례. 반비례. 아니 저항이 아니야. 안 들렸어요. 전류랑 저항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류가 크려면 저항은 작은 쪽을 선택합니다. 시우. 그래서 저항이 작은 C가 D보다 밝아. 그럼 꼬맹아 빨리 봐. 얘 전류를 몇 대 몇으로 날아가니? 2대1. 2대 1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압은 똑같으니까 전력은 전류비야. 그래서 전체 에너지 162를 2대 1로 나눠 쓰는 거죠. 이해돼? 자, 이제 여기 봐. 이 꼬마 전구의 밝기도 전력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VI를 판단하면 되는데 직렬배로야. 직렬배로일 땐 뭐가 똑같아? 암페어. 전류가 똑같아. 그러니까 전압이 큰 쪽이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전압은 꼬맹아 저항과 무슨 관계? 정비례. 비례. 비례 관계. 저항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전압도 몇 대면? 1대 2로 얘가 더 많아 전압이.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이 가. 알겠어? 그러니까 36이라는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나눠 쓰는 거야? 1대 2로 나눠 쓰는 구조야. 이해되겠어? 이해돼?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꼬맹아 책펴. 자, 책 피시면 꼬맹아. 자, 74페이지부터 풀고 있고요. 지우는 잠깐 선생님 보고 얼른 가야죠.